네, 안녕하세요.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대준입니다. 자, 지난 토요일이었죠. 올해 국가직 9급 행정학 시험이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국가직 9급 행정학 해설을 드릴 텐데, 뭐 해설을 하기 전에 제가 앞서 이제 다른 과목 좀 평을 보니까 이번에 국가직 9급 시험이 좀 쉽지 않은 과목들이 있었죠. 뭐 국어라든가 그다음에 행정법이 어려웠다는 평이 좀 많았고요. 사실은 행정학도 쉬운 편은 또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뭐 지역적인 법령도 없긴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론이 또 완전 새로운 게 있었나? 그렇진 않은데 깊이가 좀 깊었죠. 그러니까 우리 9급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7급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나 뭐 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출문제 회독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번에 좀 특히나 깊이 있게 기출문제를 잘 학습하신 분들은 사실은 고득점을 받으실 테고 오로지 9급 기출문제만 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을 좀 보면요. 총론과 정책에서 그리고 인사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기사 조직이나 재무, 지방자치에서 조금씩 출제가 됐고 완전히 새로운 문항이나 완전히 지역적인 법령은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또 쉽진 않은 좀 잘 출제가 된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특히 7급 문제, 기출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항상 9급을 공부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뭐 모든 7급 문제를 다 풀어보시지 못하시겠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학습을 하셔야 되는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볼게요. 이번 시험에서 첫 번째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죠. 왜냐? 첫 번째 기억은 여러분 다들 아신단 말이죠. 귤릭의 포스트 코브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조직의 최고 통치자가 어떻게 조직을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7가지 원칙을 제시한 게 포스트 코브잖아요. 이건 뭐 자주 나왔던 거였고 기억은 맞아요. 그런데 니은을 보니까 이제 어렵죠. 관방학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관방학은 관료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관방학이란 단어 좀 생소하시죠? 사실은 이 내용은 아주 과거 기출 문제에는 나왔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기출 문제는 사실은 미국 행정학만 출제가 되다가 다른 이제 뭐 미국 이외에 프랑스라든가 독일에서의 어떤 행정학 역사를 또 물어보는 문제가 됐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 최근 거만 보셔가지고는 100% 커버는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관방학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시작이 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에서 출발한 게 이제 경찰학에서 출발해서 행정학으로 이어진 게 프랑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사실 이 내용이 새행정학이라는 그 대학 교재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는 그 앞에 가볍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그 책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출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니은이 조금은 과거 아주 과거 기출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했겠지만 또 관방학이라고 해서 설명하면서 또 프랑스였는지 독일인지 보셨던 분들도 조금 헷갈릴 수는 있죠. 그래서 니은이 좀 소거하기 쉽진 않은데 그래서 니은이 일단 소거가 되는 거고 디귿 볼게요. 디귿 윌슨의 행정 연구를 통해서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확립한다. 맞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이 개입되는 것을 이제 행정에 개입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했죠.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이원론. 여기 뭐 기억하고 디귿 선지는 여러분들 정말 기출 문제에서 수없이 봤던 부분이라서 뭐 쉽게 골라낼 수가 있고 니은에서 관방학 부분이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역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했다라고 돼 있어요. 공헌하였다라고. 애초에 역관주의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생각하시면 민주화 혹은 민주성이라는 행정 가치를 도출을 할 수가 있죠. 과거에 역관주의가 도입되기 전에는 미국 역사를 보면은 미국 동부에 있는 그 주요 도시들 있죠.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이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부유한 집안 출신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은 공직에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과거 이제 대통령이죠.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이 역관주의를 주장을 했죠. 누구든지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이면은 관직에 공직에 진출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진출된 이렇게 진출을 하셨단 말은 결국은 누구든지 간에 정권 창출에 기여해. 그러면 내가 공무원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우리 대표자를 선출하고요. 대통령 등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이 대표자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선출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자가 선출되고 이 대표자에 의해서 또 공무원들이 임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 건너긴 하지만 간접적이긴 하지만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거고 또 이 공무원들이 대표자에 의해서 잘 통제가 되겠죠. 임명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 대표자들이 바뀌면 또 같이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도 공무원들이 요구를 잘 들어주는 거죠. 신분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만약에 국민들 입장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민들 요구 잘 안 들어줘. 그러면은 대표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너가 임명한 공무원들 우리 요구 잘 안 들어줘. 좀 바꿔줘. 자, 그러니까 당연히 통제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의미가 나오고요. 두 번째요. 역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맞는 편이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당이 바뀔 때 공무원들이 다 같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공무원들이 여기 임명된 공무원들 할게요. 임명된 공무원들이 당연히 집권 정당에 의해서 집권 정당과 일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중립적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이 구조를 보시면은 대표자들에서 임명이 되니까. 그래서 정당하고 일체감은 있을지언정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하기 어렵고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 공무원들도 다 같이 바뀌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도 저해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사회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 이거 제가 뭐 뒤에도 사실은 이번 시험에는 뒤에 유사한 문제 또 나오는데 역관주의 이렇게 되죠. 역관주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적주의가 나오죠. 실적주의가 나오고요. 실적주의 이후에 나오는 게 대표관료제죠. 대표관료제. 근데 보니까 사회적 형평성, 소외계층 공직 진출 전부 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관주의 그리고 실적주의 그다음 이어지는 대표관료제로 이 구조만 아시면은 사실 뭐 그 세 번 선지는 대표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죠. 네 번째요. 실적주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 아주 유명한 법이죠. 펜들턴법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얘는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정답이 쉽게 3번으로 도출이 되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정책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선지 보니까 의회가 나왔죠. 여러분들 공식적인 참여자랑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나오죠. 공식적인 참여자들은 공무원이죠. 공무원. 공식적 참여자. 공식적 참여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비공식적인 참여자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아니죠. 의회는 공식적인 참여자죠. 의회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국회니까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참여자가 맞고요. 그 다음 입법권을 행사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권한이죠. 의회. 그래서 입법권. 첫 번째 맞고요. 두 번째, 대통령도 공무원들이죠. 그래서 공식적 참여자로서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고요. 정책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행정기관.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참여자죠.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인 중립성을 바탕으로 집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단언하는 문장은 보통 틀렸죠. 그리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기관 등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죠.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인데 행사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고요. 세 번째, 언론 나왔어요. 언론은 비공식적 참여자 맞죠? 공무원들 아니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하죠. 언론 보도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4부로 지칭되기도 한다. 다 맞는 표현이에요. 제4부인지 아닌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비공식 참여자고 입법부랑 사법부, 행정부를 견제한다. 기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비공식 참여자가 뭐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집단, 뭐 대표적인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는 보니까 무의사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참 출제가 많이 됐죠. 출제가. 무의사 결정 행위라는 것은 정책 의제 설정뿐만 아니라 결정이나 집행을 포함한 정책 관련 전반에 다 나타나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기출문제 다 보셨던 표현들이에요. 결국은 무의사 결정이라는 것은 이 엘리트 집단들한테 불리한 이슈를 언급조차 못하도록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죠. 의도적인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로 의제 설정 과정에 많이 나타나긴 하죠. 애초에 그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도 않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의제로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책 결정이나 이후에 집행 과정에도 이런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한다. 뭐 다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바흐라와 바라츠라는 나오죠. 바흐라와 바라츠.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했죠. 이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표현이 참 나오는데요. 원래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엘리트론 있고요. 소수 엘리트들이 정책 과정을 주도를 한다. 이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다원주의론이죠. 다양한 이익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엘리트론에서 주장하는 가정들을 또 비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 다원주의론을 또 비판하는 게 신엘리트론이죠. 그러면서 이 다원주의론이 이 연구한 내용을 보니까 권력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즉 밝은 측면만 연구했기 때문에 너네들 연구는 부적절해. 특히나 신엘리트론에서 주장한 내용들은 권력계층들이 잘 안 보이는 뒤에서 이렇게 정책 과정에 개입하는 역할이 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측면이죠. 어두운 측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력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면서 무의사결정론을 주장했죠. 사실 이제 다원주의론을 비판하는 게 신엘리트론이죠. 네 번째, 무의사결정의 행사는 주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동원하기 때문에 강압적이고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기출문제 다 나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테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뭐 가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게 누군가 얘기하려면은 그 얘기하지 못하도록 폭력을 동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여러분 아마 이 문제도 사실 다른 기출 문제에서 유사한 표현들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을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 볼게요. 다섯 번째. 민츠버그 또 나왔죠. 9급 기출 문제에서 최근에 민츠버그 조직 유형론 단순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다음 중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두 문자로 여러분들 외우고 계신 게 단기전사예죠. 단기전사에. 그래서 이렇게 해결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 중에서 설명을 해놨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사실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7급 문제나 뭐 소방관 문제 등 9급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물어보다가 이번에 조금 깊이 있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7급 문제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 난이도가 익숙하긴 하지만 고득점 받기가 그렇게 만만한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 구조부터 해서 기계적인 관료제, 전문적인 관료제, 사업부제, 뭐 에도쿠라시 이렇게 이어졌는데 아마 다른 기출 문제 9급에서 이거 나왔죠. 5개 중에서 적당히 3개 집어넣고 하나를 홀라크라시였나요? 홀라크라시로 출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홀라크라시는 데프트라는 학자가 분류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학자 내용을 집어넣어서 출제했던 케이스였고 이번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물어봤죠. 정답은 전문적인 관료제예요. 다른 모형 뭐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전문적인 관료제는 대표적으로 여기 예시된 것처럼 병원이나 대학 등이 대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병원장 있죠. 병원장이 있어요. 장이 있지만 이런 조직은 이 병원장의 어떤 역할보다는 각 사업부 있죠. 전문적 관료제 각 부서로 할게요. 그래서 각 부서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면 내과, 외과, 뭐 기타 뭐 안과 여러 전문과가 있단 말이죠. 이 과의 전문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병원장이 하더라도 그 특정한 이 과에서 하고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전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문적인 관료제에서는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병원, 대학 등이 있고요. 핵심 운영 부분의 규모가 크다란 말은 핵심 운영 부분 여기 내과 각 과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된 조정 방법은 기술의 표준화예요. 말이 좀 어렵죠. 기술의 표준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과는 외과든 간에 병원 의사들이 수술을 하죠. 수술은 굉장히 전문적 영역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진 않죠. 의사마다 예를 들어 뭐 외과 수술한다. 기본적인 방법은 다 동일해요. 이게 기술이 표준화된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그리고 이런 건 다른 거란 거죠. 예를 들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하루에 똑같이 그냥 나사만 조이는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 해볼게요. 거기서 말하는 거하고 기술하고 이 외과 의사들이 하는 기술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의 표준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대신에 완전히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좀 전문성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술의 표준화의 의미고요. 6번째 문제 볼게요. 그래서 5번 문제가 조금 깊이 있게 출제되었다. 6번째 문제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예산안 편성 지침 3월 말까지 통보를 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산 요구서 작성이죠. 이거 5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5월 31일이고 회견도 개시 그 전해 그리고 이제 뭐 편성이니까 편성 과정만 나오니까 그 편성해 기준으로 했을 때 5월 31일까지고 그 다음 과정이 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안을 제출하죠. 이게 회견도 개시 120일 전까지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받아서 심의 의결을 한단 말이죠. 심의 의결 과정은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요. 예비 심사 이후에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하죠. 여기 지금 예비 심사 과정이 없으니까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가 먼저 나오죠. 종합 심사가 끝이 나고 나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 거치면은 이제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제 예산안이란 확정이 되면 예산안이라고 안 하고 이제 본예산 혹은 당초 예산이라고 하죠. 얘는 회견도 개시 30일 전까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7번째 문제 볼게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 수입 중에서 경상적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외 수입이랬죠. 세외 수입. 세금 이외의 수입을 세외 수입이라고 하죠. 묶어서. 근데 보니까 경상적인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수입이 있어요. 경상적인 수입이란 것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인 수입은 말 그대로 반복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수입을 일시적 수입이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에요. 물론 사업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사용료 수입이든 이게 뭐 반복적으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뭐 사업이 잘 되면 많이 들어올 거고 안 되면 적게 들어올 테니까. 그런데 재산 매각 수입이 확실히 경상 수입이 아니죠. 그 재산을 매각하는 그 순간에만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이걸 매각했을 때 그 매각 대금만 들어오지 매각 대금이 뭐 경상적으로 즉 일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닐 테니까 정답은 4번이고 얘도 뭐 간단했고요. 여덟 번째 문제가 대표 관료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앞에 나왔던 내용과 좀 겹쳐 있죠. 제가 앞서 이제 실적주의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형식적인 이 평등에 불과하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적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온 게 대표 관료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표 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죠.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의 실적주의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실적주의를 저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랑 실적주의하고 같은 계에 있는 게 아니죠. 상반되는 내용이 좀 있죠. 실적주의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니까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표 관료제 하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애초에 1번 그 대표 관료제하고 실적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나오고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 두 번째, 대표 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뭐 여성 우대, 남성 우대는 아니죠. 특정한 성별을 우대하는 거 아니고 말 그대로 양성평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성이 많이 부족한 조직이다. 그럼 여성을 좀 우대해 주는 거고 남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럼 남성을 거꾸로 우대해 주는 거예요. 특정 성별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비수도권 대학,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그 학생들을 특정 뭐 대학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총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대표 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수는 있죠. 이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출신 집단별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사실 이제 다른 문제 앞에 문제 나왔죠. 형평성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런 전문성하고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출신 집단별로 강제 할당하다 보니까. 네 번째, 대표 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킹슬리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후 모셔라는 사람이 소극적인 대표와 적극적인 대표를 구분했다. 모셔라는 사람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기본서에 넣진 않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대표와 적극적인 대표를 이해를 하고 계시죠? 소극적인 대표가 어떤 거예요? 소극적 대표. 소극적인 대표는 얘는 말 그대로 출신 집단별로 채용하는 거예요. 출신 집단별로 채용하는 거예요. 강제로 할당해서. 이게 소극적인 대표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표 관료제라는 것은 공무원들, 관료들도 국민들의 대표라는 의미죠. 그래서 출신 집단별로, 뭐 가령 우리나라는 해당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종들의 비율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렇게 채용하자. 가령 뭐 흑인 50%고 백인 50%다. 그러면 공무원 채용할 때도 50%는 흑인한테 할당하고 나머지 50%를 백인한테 할당하자. 이게 소극적인 대표성이고 적극적인 대표는 뭐냐? 적극적인 대표라는 것은 그렇게 강제로 할당해서 출신 집단별로 강제로 할당해서 채용을 하면은 그 채용된 공무원들이 자신의 출신 집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자신들의 출신 집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이게 적극적인 대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 다른 기출문제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소극적인 대표성이 적극적인 대표성을 보장한다. 즉 소극적인 대표성이 적극적인 대표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얘가 되면 당연히 얘가 된다. 이따가 그래서 네 번째도 다 맞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뭐 워낙에 1번 선지에서 정답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지 아마 읽어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정답을 좀 고르셨죠. 그 다음에 9번째 문제죠. 정책 분석 나왔는데 정책 분석은 사실 구급 문제에 나올 법한 어떤 그 내용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구급 시험에는 이 인사혁신처 출제하는 구급 시험에는 정책 분석론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와요. 정책 분석 기법이랬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순전히 던이라는 교수의 책에 있는 겁니다. 던의 정책 분석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국내에 있는 이제 몇몇 교수님들이 이분한테 이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분 책을 좀 번역해서 또 내놓고 있는데 이 책에 사실은 이 개념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계 분석이니 분류 분석, 유추 분석이니 인과 분석이니 이런 것들이 이 책에만 사용되는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구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깊이 있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가 어차피 이번 나왔으니까 제 해설지에도 그림 하나 딱 그려놨죠. 그거 아마 제 강의 안 드신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처음 보는 그림일 거예요. 근데 던 교수 책에 사실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른 교재 없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그거 아니고요. 사실 너무 깊이 있게 나오긴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기출 문제 보시고 이제 학습하셨으면 포화 표본이란 단어 보자마자 그냥 경계 분석 고르셨죠. 아마 그렇게 고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제 뭐 좀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메타 문제를 추정하게 된다. 메타 문제는 또 뭐냐? 이게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대기오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요게 이제 주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구자가 찾아보는 거예요. 대기오염 원인을 누가 의견을 내줄 수 있을까? 쫙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바뀌었죠. 환경부로 좀 간단히 적을게요. 환경부에 찾아가는 거예요. 환경부에 담당자가 있는 것 같아. 연구자가 환경부 담당자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무관님 이번에 대기오염 관련된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환경 공무원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인을 한 4가지 제시하는 4가지.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대기오염 원인은 한 4가지쯤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프에다가 4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4가지 제시했어요. 여기 왼쪽에 이제 가로축 이해관계자. 즉 대기오염 관련된 이해관계자죠. 이해관계 중 하나로서 환경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찾아왔어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이 환경부 담당 공무원한테 그러면 물어보는 거야. 대기오염과 관련돼서 여기 이 환경부 공무원 말고 다른 이해관계자도 누구 없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무원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A 대학 교수가 또 이 대기오염 관련해 갖고 좀 전문가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연구자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우리나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에 환경부 들러보니까 한 4가지 얘기하던데 교수님은 이 4가지 말고 추가로 몇 가지 좀 말씀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4개 제외해야 되니까 아무리 아이디어는 줄어들겠죠. 한 3개쯤 얘기 나왔어. 여기 이제 환경부 공무원이고 얘는 A 대학 교수고 3가지 정도 아이디어가 나왔어. 추가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 대학 교수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이 대기오염 관련해서 또 환경부나 교수님 말고 다른 분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 비연구기관에 연구원 있어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연구기관 가면 또 어떻겠어요? 앞에 4가지, 3가지 원인 다 나왔단 말이죠. 할 말이 별로 없겠죠. 한 2가지?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더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기관 가서 이렇게 또 C기관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해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대기오염과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은 서로 다 커넥션이 돼 있죠. 뚝 떨어져서 전혀 아무런 커넥션 없는 집단이나 사람 없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포화 표본 추출이에요. 그리고요, 이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내는 의견이 있죠. 이게 이러다 보면은 순간 새로운 의견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미 원인 다 나왔잖아요, 앞에. 그럼 어떡하냐? 이 원인을 누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D쯤 가니까 더 이상 새로운 의견이 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적 그래프는 이렇게 됐거든. 4에다가 3을 더한 7, 2니까 9,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10 이런 식으로 10에서 10가지에서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야.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의 경계가 나온 거죠. 바운더리가 10가지 여기 더 이상 이해관계자를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원인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해관계자 다 찾아본 거고요. 이 가능한 원인도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메타 문제라고 했죠. 문제들이 모임이 메타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다 모아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정한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의 수가 수평축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시한 문제 요소의 수를 수직축으로 이렇게 더한 거죠. 그래서 누적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한 거예요. 던 교수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파레토 차트라고 불러요. 파레토 차트라고 불러요.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단어로만 접근하셨을 건데 뒤에 이렇게 조금 배경들이 있어요. 처음 보시면 워낙에 지금 뭐 경계 분석이라는 게 정답지로 나왔던 다른 기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원인을 좀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시라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서 좀 다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뭐 9번도 정답은 뭐 1번으로 뭐 키워드만 보고 하셨더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10번째 문제는 페로 나왔죠. 이제 나올 때 됐다 했는데 또 역시 나오죠. 영어 단편적으로 나왔죠. 페로의 기술 유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고르는 문제였고요. 두 문자 기억하시면 되죠. 장빌공이죠. 장비일공.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과업의 다양성이 높아지죠. 이리로 가면 분석 가능성이 높아요. 과업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정말로 그 조직이 수행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가령 장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없죠. 예를 들어 유리공예 장인이야. 그 유리공예 품 몇 가지만 만들죠. 근데 비일상적 기술, 예를 들어서 뭐 로켓을 개발한다. 로켓과 관련된 수많은 부품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요.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뭐냐?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려진 거예요. 알려지지 않았으면 분석 가능성이 낮고요. 잘 알려져 있으면 분석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일상적인 기술은 어떻게 만드는지 잘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한 그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분석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어떻게 만드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공예 장인이야. 유리공예 한 방법은 그냥 수제자들한테만 알려줘요. 이렇게 도제식으로. 그래서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이게 내용이고, 이렇게 되죠. 기술용 과업의 다양성과 문제 분석까지 다 높다 했죠. 과업의 다양성도 높고 분석 가능성 높아요. 바로 나오죠. 공학적인 기술이죠.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 모르시더라도 금방금방 정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죠. 11번째 문제 좀 어려웠죠. 이제 저도 보면서 이거 이제 만만치가 않다. 이런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지는 않았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하고 대리인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대리인 정보를 잘 모르니까 본인 입장에서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의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여러분도 좀 어렵겠지만 이 부분 얘하고 좀 뭐랄까요, 위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위치가 선별이랑 다수 대리인하고 위치가 바뀌었는데, 위치 싹 바꿔보면 설명이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말이 맞는 거 아실 거예요. 선별, 주인이 차별화된 복수의 계약을 제시해서 대리인의 정보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선별 스크리닝이죠. 주인 입장에서 대리인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차별에 대한 어떤 계약을 제시해서 대리인 정보를 최대한 파악을 하려고 한다. 스크리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몇 명 없어. 사실은 대리인이 조금밖에 없으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적합한 대리인을 선발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수 대리인이 되면 되는 거죠. 다수의 대리인을 고용해 서로 경쟁과 통제를 이루한다. 그래서 대리인 몇 명 없을 때는 서로 그냥 일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사장인데 직원이 몇 명 없어. 자기들끼리 경쟁도 안 해. 그러면은 일을 열심히 안 하겠죠. 근데 이런 대리인 많이 고용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죠. 경쟁하면서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4번이 사실 위치가 바뀌었고요. 사실 두 번째가 조금 쉽지 않았는데 평판이랬죠. 조직 내 정보 체계나 공동 지식을 구축해서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한다. 뭐 이런 표현은 아니고 평판 이런 거예요. 대리인이 한마디로 그 주인의 이익에 반해서 예를 들어 일을 열심히 안 해.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놨는데 직원이 일을 열심히 안 해. 근데 이 평판이란 것은 이 직원이 그 업계에서 평판이 중요한 직업인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사장이 나를 감시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대충 해버리면 그 평판이 업계에서 다 소문이 나버리겠죠. 그럼 내 스스로 일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판을 활용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잖아요. 미국 회사 보면은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누군가 뭐 추천서 써주면은 또 채용이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만큼 그 업계에서 평판이 중요하다는 거죠. 평판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신호발송은 명확하죠. 대리인 스스로가 학력과 경력 등을 통해 자신 능력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인에 드러낸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어떤지. 그러니까 대리인이 누군지 어떤 대리인이 주인 입장에서 보니까 대리인이 잘 모르니까 대리인들이 이제 내가 능력이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주인이 잘 모르니까 내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려고 하겠죠. 이게 신호발송이에요. 신호발송. 이게 사실 이 주인 대리인 문제는 뭐 행정학에서 출제가 잘 되긴 한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이긴 하죠. 근데 뭐 워낙에 행정학 기출 문제가 뭐 다양한 이 학문 분야에서 깊이도 좀 다르고 또 범위도 다르게 출제하다 보니까 이번 좀 깊이 있게 출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주인 대리인 문제 관련해서 깊이 있게 확 나왔다고 해서 또 모든 이론을 또 그죠? 다 깊이 있게 학습하시기는 좀 비효율적이긴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린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째 문제죠. 12번째 문제가 또 오류 시리즈 나왔죠. 정책 오류. 1종 오류, 그 다음에 2종 오류, 그 다음에 3종 오류가 있죠. 1종 오류, 2종 오류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없는데 있는 것으로 잘못 결론 내린 거죠. 실제 정책 효과가 없는데 있다고 결론 내린 거니까 잘못. 이거 오류죠. 실제 정책 효과가 없는데 있다라고 결론 내렸으니까 오류죠. 이게 1종 오류고요. 2종 오류는 정확히 반대죠. 실제 효과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린 거죠. 얘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류죠, 오류. 그래서 1종 오류, 2종 오류죠. 3종 오류 뭐냐? 3종 오류가 사실은 앞서 나왔던 그분 있죠. 로버트 던이라는 교수의 윌리엄 던이라는 교수의 정책 분석론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3종 오류는 뭐냐? 제 3종 오류는 제가 바로 예시 들어드릴게요.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한 게 제 3종 오류예요. 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한 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행정학 점수가 너무 낮아. 이게 문제야. 이 문제를 내가 좀 곰곰이 뜯어보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재가 문제일 수도 있죠. 뭐 강사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강사가. 그런데 실제 문제는 뭐냐? 세 가지 중에서 나의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공부 시간 부족한 거야.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게 내 행정학 점수가 낮은 실질적인 원인인데 잘못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교재가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죠. 이게 잘못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 교재가 문제 있으니까 교체겠죠. 네.
얘는 엉뚱한 대안을 제시한 거죠. 원래는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게 대안이잖아요.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교재가 문제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잘못 정의했기 때문에 답도 이상하게 내려버리는 거예요. 즉 대안도 이상한 대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제 3종 오류예요. 이런 경우 많죠. 보통 본인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경우 많은데 교재가 문제인가 강사가 문제인가 잘못 문제를 정의한 거예요. 이게 제 3종 오류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13번째 롬잭과 두부딩 나왔죠. 이제 여러분들 이 처음에 롬잭 나왔을 때 사실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거 뭐냐, 롬잭 누구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최근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익숙한 분들이죠. 사실 오래된 이미 예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번 최근에 이렇게 롬잭과 두부딩이라는 분들이 잘 나오고 있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죠. 법률적 책임성은 통제의 원천이 외부에 있는 거죠.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있고 통제 강도는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번. 간단한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스킵을 할게요. 14번째 문제 볼게요. 공무원들 성과 평가할 때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초도효과. 초기 실적이 평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시간적 오류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근무성적 평정 초기의 실적이 더 중요하게 더 많이 반영되는 게 초도 효과고요. 최근 실적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도 있죠. 근접 효과죠. 그래서 두 개 묶어서 이제 시간적 오류라고 불리게 돼요.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상동 오차. 피평정자가 속한 범주와 집단의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라 됐는데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회사 직원이 S대 출신이야.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이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야. S대 출신이니까 무조건 일을 잘할 거야. 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원을 평가할 때도 일을 잘하는 것으로 잘못 평가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상동 오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답은 3번인데 불효과로 되어 있죠. 혼 이펙트 되네. 혼. 하나의 평정 요소가 긍정적인 경우 다른 평정 요소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얘는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익숙하시긴 하지만 혼효과는 좀 생소하시더라도 우리가 후광효과는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좀 좋게 보이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의성을 좋게 평가했으면 다른 평정 요소도 좀 좋게 보이게 하게 좋게 평가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할로 이펙트. 그래서 이 후광 효과에 대한 설명이고요. 불효과는 약간 상반된 내용이에요. 하나의 나쁜 요소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나쁜 것으로 이 영향을 미치는 게 불효과예요. 그래서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되고 아마 근데 그 후광 효과를 여러분들 아셨기 때문에 불효과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추정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네 번째 체계적으로는 다들 아시죠? 평정자의 특정 성향이 일정하게 영향을 주어서 결과가 높거나 낮아지는 편향적인 경향을 말하는 거죠. 뭔가 평정할 때 항상 좀 남들보다 좀 높게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들보다 좀 낮게 주는 이런 오류를 체계적 오류라죠. 이 일관성이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없는 경우도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15번 문제요. 15번 문제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다시 아는 것처럼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단순 법령 문제죠. 워낙에 출제가 많이 됐어요.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관련된 게 전반적인 취지고요. 그리고 공직자의 재산 등록 또 일부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한 재산을 공개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백지신탁 그리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바로 답이 나오죠. 백지신탁이니까. 그런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일단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퇴직자 사전 접촉 신고가 저도 좀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도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디귿 리을이나 기읍 디귿이 없기 때문에
2번으로 보이고요. 정답은 2번이고 16번째 문제인데 16번째 문제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른 문제. 임기. 이거 제가 예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애시든 게 어떤 거였냐. 제가 법제팀장으로 일할 때 옆에 이제 변호사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진 공무원이에요. 60세까지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임기 동안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해요. 임기제 공무원은 사실 정답은 그래서 1번인데 임기제 공무원은 경력직과 공무원 종이 이렇게 되잖아요.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수 경력직 공무원을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경력직 중에서도 일반직과 특정직, 특수 경력직은 정무직과 별정직이 된단 말이죠. 이 중에서 여기 포함되죠.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자, 뭐 나머지는 뭐 규정이 있는 거니까 스킵을 할게요. 17번 문제가 뭐 다들 출제됐던 문제긴 한데 여전히 쉽진 않았다. 지엽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출제가 안 된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나와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른 문제였고요. 주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에서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좋지가 않아. 또 불균형이야. 심해. 불균형이 심해. 그러면 그걸 좀 조정해 주는 게 말 그대로 지방재정조정제도고 대표적인 게 우리 지방교부세가 있잖아요. 국고보조금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주고받는 게 있죠. 시에서 시도에서 시군구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조정제도죠.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였고 첫 번째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내려줄 수 있고요. 국고보조금도 운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지방교부세 종류는 제가 두 문자로 알려드렸죠. 보특부소,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세 번째 중앙정부랑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죠. 그래서 중앙에서 아래로 지방 내려주니까 위와 아래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줄 때 어떻게 해요? 특히 이제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살림살이가 좋은 데는 안 줄 수도 있고요. 살림살이가 매우 나쁜 데는 많이 주죠.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도 이런 불균형을 조금 조정을 하는 거죠. 격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게 수직적인 거고 내려줄 때 지방정부들 간에 이런 수평적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수행을 하죠. 결국 이제 정답은 4번인데 얘가 조금 쉽지 않았던 게 수치가 나와버렸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정부에 이런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때 자기가 어디서 꺼내주는 주머니가 있다 했죠. 중앙정부도 자기가 아무 재원에서 꺼내주는 게 아니라 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주는 재원이 따로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 19.74%에서 여기서 97%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는 3%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이제 중앙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 부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 있었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다 걷어가지고 부동산 교부세 내려줘요. 마지막에 얘가 문제였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앞에 나온 것처럼 담배 부과는 개별 소비세의 45%를 떼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틀렸는데 퍼센테이지 5%밖에 차이 안 나죠. 50%를 재원을 안 돼서 틀린 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 문제가 속어는 좀 쉽게 가능해요. 1번부터 3번까지 속어는 가능한데 이게 수치가 그렇게 만만한 수치는 아니었죠. 자, 그럼 18번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는 참 많이 나왔죠. 에타 나왔어요. 에타. 그러니까 대규모 재정 1번 선지 잘 나왔죠.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의 기준이 얼마죠? 전체 사업비 500억. 그리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사업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번 문제는 출제가 안 됐지 내용이 없지만 현재는 이제 기획예산처에서 기획예처 장관이 예타를 실시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 지원이 포함된 사업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100% 재원을 사용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사가 되지만 지방정부랑 같이 하는 사업도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00억이고 국가에서 500억 지원하고 서울시가 500억 내어놓고 그럼 어떻게 되죠? 전체 사업비 500억 넘으니까 전체 사업비는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지원 규모도 300억이 넘어가니까 제가 방금 5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도 300억이 그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도 3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는 예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도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전체 사업비가 500 넘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 넘어가면 전부 다 대상이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답인데 사실 이건 다른 기출문제에서도 좀 언급됐던 부분이죠. 그러면 예타를 실시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 세 가지 다 본다 말씀드렸죠. 경제성도 보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 분석, 정책성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죠. 균형 발전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성은 여러분들 아시는 편익 비용비 계산해서 비용 편익 분석해서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책성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지,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너무 인프라가 몰리니까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한지 이걸 다 가중치가 있어요. 가중치.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이 가중치가 좀 바뀌었어요. 최근에 제가 퇴사 전에 여기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봐요. 균형 있게. 한 가지만 선택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봐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AHP 값 있죠? 요거 얘가 0.5 이상 돼요. 0.5 이상 되면 사업을 할 만하다. 그러니까 경제성을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다 봐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도로 유지 보수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성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 보수 사업은 면제인데 예타 면제 사업은 뭐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다 기억하기 좀 어렵죠. 정답 3번 정확하게 아시고 접근하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19번째 문제인데 19번째 루빈의 실시간 예산 운영 모형인데 사실 이 문제 여러분들 7급 문제에 나왔던 문제 좀 어렵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쉬운 문제인데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이제 대략 보시고 좀 골치 아프시니까 좀 넘어가셨는데 예산 결정의 흐름으로서 5가지 얘기하고 있죠. 예산 세입, 그리고 세출, 균형, 집행, 과정을 제시했고 예산 결정의 흐름이라는 게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세입 의사결정 흐름의 특징이 제약 조건을 정치했는데 이게 의사결정이 다른 어려운 얘기 아닌 게 세입 의사결정이다. 세입은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이죠. 수입.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은. 그래서 누가 얼마나 부담할래? 국가의 재원인 세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거야? 이건 설득의 정치, 설득. 설득하는 거죠. 야, 부자들 좀 더 많이 내면 안 될까? 아니야, 이거 조금 균형 있게 내야지. 부자들 너무 많이 내는 거 적당하지 않아. 설득의 정치고요. 세출은 세입을 어디다가 쓰는지에 대한 문제죠. 어디 쓸까? 국가의 재원을 어디다가 쓸까? 선택의 정치라고 불러요. 선택.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죠. 복지에 쓸 건지 국방에 쓸 건지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여기 틀렸죠. 얘는 딕은 틀렸는데. 그다음 세 번째가 균형이죠. 균형은 다른 균형이 아니라 세입하고 세출 사이의 균형이죠. 원칙적으로 이 국가에서 빚내서 지출하지 않으려면은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아야 되죠. 많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출 입장에서 뭐냐면 이게 제약 조건이에요. 제약 조건. 세출은 세입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어.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나오죠. 딕이 틀렸으니까. 꼼꼼하게 좀 학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7급 문제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9급 문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9급 문제만 가지고는 고득점하기 좀 어렵다. 특히 이제 9까지 9급은 합격세 높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20번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왔죠. 지포시 나오죠. 지포. 포가 이제 영어 포죠. 영어 포. 이제 숫자 포기보다는 포시죠. 이렇게. 정부를 시민을 위한 정부 이렇게 되겠죠. 국세청 홈택스가 대표적이고 두 번째 C2G는 정부와 국민의 공동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부24가 대표적인데 정부24는 사실 여기 되겠죠. 지포시. 정부24를 통해서 국민들이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4C 혹은 뭐 G2C도 될 수 있겠죠. G2C란 보다는 G4C를 좀 많이 쓰긴 해요. 과거엔 G2C다가.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정부 개념으로서 정부24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다 기출문제 이런 것들은 뭐 나왔던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제가 통평을 다시 한번 드리면 새로운 완전히 처음 보는 단어는 없었지만 문제의 깊이가 과거 7급 문제에 나왔던 주제들이 좀 많이 끼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